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엽니다. 여러분,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죠. 혹시 조사 전화를 받으시면은 오늘 아침에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아침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아침 들었어요. 라고 꼭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의 출발 새아침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3부, 4부 꽉 채웠는데요. 전 세계 경제를 흔들었던 미중 무역 전쟁. 일단은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하죠. 날이 추워지지만 세계 경제에는 훈풍이 불 수 있을까요? 잠시 후 경제 박뉴스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틀린 말을 해줄 수도 있는데요. 맞는지 안 맞는지 이따가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꽁꽁 얼어붙어 있는 한일 관계에도 훈풍이 불지 관심이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노영의 출발 새아침. 잠시 후 경제 박뉴스, 경제 소식 알아보고요. 청취자 여러분 의견 주시면 좋겠네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네, 5151 쓰시는 애청자분께서요. 출발 새아침 노영이 짱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계속 이런 얘기만 읽고 싶어요. 그렇지만 참겠습니다. 자,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 자산운용. 우리 사실 어제 라임 자산운용 얘기 잠깐 했었는데요. 당초 알려진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펀드 자금의 환매를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얘기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국내 1위 이 해치 펀드 운용사 이 라임 자산운용 이 사건이 일파만파인데요. 어제 이 사태를 촉발한 이 라임 자산운용 측이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환매 연기 금액이 당초 알려진 6,200억 원이 아니라 최대 1조 3천억 원대에 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 그 원종준 대표가 참석해서 이 사과를 했는데요. 일단 지난 10일에 6천억 원대 1차 환매 연기가 있었고요. 어제도 2,400억 원대 2차로 환매가 연기됐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누적 8,466억 원의 환매 연기가 있었고 여기다 앞으로 환매가 연기될 금액을 감안하면 총 환매 연기 금액은 최대 1조 3,364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라임의 펀드 운영은 한 3가지 정도 형태가 있는데요. 사모 채권에 투자한 거, 메자닌 펀드, 무역 금융 등이 있는데 이들 자산이 제대로 매각되지 않는다면 이 최대 환매 중단 금액이 1조 3천 원대에 이를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일부 투자자들이 펀드 환매 자금을 돌려받기까지는 최장 5년이 걸릴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정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렇습니다. 이 회사 측이 밝힌 앞으로 이 펀드 환매 계획에 대해서는 펀드별로 시기는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선 아까 3가지 유형을 말씀드렸는데 사모채권과 메자닌에 투자한 펀드의 경우에는 내년 말까지 자산의 70%가량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러나 이제 국외 해외 투자한 무역금융펀드가 문제입니다. 이건 상환 시간도 오래 걸리는 데다 손실 가능성도 적지 않다라는 건데요. 이 펀드의 60%는 2년 8개월 뒤에 40%, 나머지 40%는 4년 8개월 뒤에 상환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주식시장 상황, 그리고 투자한 기업이 회생 여부에 따라서 상환 시점은 기약 없이 또 연장될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주가가 반등하지 못하면 주식 전환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회수 시점은 더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번 이제 라임 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여파는 이제 국내 펀드 업계 전반에 대한 이제 불신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업계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대한항공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인력 구조 조정에 나선다고요? 그렇습니다. 대한항공이 3개월, 6개월 단위의 단기 휴직 희망자를 받습니다. 대상이 근속 만 2년 이상 휴직을 희망하는 직원인데요. 다만 이제 운항하고 있는 승무원이나 해외 주재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대한항공 과거 이제 IMF 시절이죠. 의무적으로 2주간 단기 휴직을 실시한 적은 있지만 희망 휴직제를 이제
받는 것은 창사 이래 처음입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무급휴직을 꺼내 들었느냐? 표면적으로는 이 직원들의 단기 휴직이 필요한 직원들의 욕구 때문이다. 뭐 잠깐 돌발 가족이 생기거나 아니면 자녀 교육 문제 등 단기 휴직이 필요한 이제 직원들의 욕구를 받아들였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회사의 어떤 수익성과 이번 주에다 무관하지 않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항공업계에서는 이 대한항공발 인력 구조조정에 대해서 앞으로는 항공업계의 구조조정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인 거죠? 그렇습니다. 최근 항공업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초 무급휴직을 이미 들어갔죠. 이어서 희망퇴직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병항공사 역시 일부 이미 비상경영체제에 돌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대한항공의 무급휴직 역시 항공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무급휴직에 이어서 희망퇴직 얘기까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항공업계는 지금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 역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달 기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여객수가 1년 전에 비해서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저병항공사는 특히나 더 심합니다. 대한항공이 지난 2분기에는 1,015억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한 상태인데요. 대부분의 이제 항공사가 이제 일본을 중심으로 여행객이 줄고 있고 또 유가, 환율 불안 등에 겹치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이제 항공업계 구조조정 칼날이 덮치지 않을까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장파는 줄어드는데 고유가 고환율 그리고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여러분들의 참여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예스앱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취율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일 아침에는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과 함께한다는 말씀 꼭 해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슬기로운 아침을 만들어갑니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시사 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한 명의 인물과 그를 둘러싼 이슈를 끝까지 파보는 시간이죠. 시사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시작하는데요.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현성 시사평론가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한 분만 판다. 오늘 제일 많이 다룬 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만나볼까요?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은 오늘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저는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완수하고자 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을 내려놓겠다며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소임은 끝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한 번만 판다. 이 시간에 정말 많이 거론된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처음도 조국, 중간도 조국, 마지막도 조국, 계속해서 조국이었습니다. 오늘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가 될지 아니면 앞으로 있을 더 많은 이야기의 시작이 될지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되죠. 조국 전 장관이 그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사퇴 입장문을 냈더니 야당 측에서 불쏘시개가 뭐냐, 그거를 당신 스스로 자기 입으로 할 수 있는 말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김현성 평론가님 어떠세요? 불쏘시개.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조국 그 장관 임명되고 이 코너에서 조국 문제가 이야기됐을 때 왜 임명했냐라고 했을 때 조국은 결국은 아이콘이거든요. 검찰 개혁의 아이콘. 그러니까 야당이 만들어준 거다. 그동안 검찰 개혁에 충실하지 못했던 야당이 조국 장관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의 마중물이 되라라고 했는데 조국 장관으로 인해서 사실 이 장관 수사 과정에서 얼마나 검찰 권력이 국민의 어떤 뜻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건지 또 우리나라 언론이 얼마나 어떤 무지몽매하면서 문제를 굉장히 어떤 그 아주 작은 심소봉대하는 어떤 이런 뭐 언론의 어떤 왜곡된 보도들이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어떤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상당히 어떤 문제들이 조국 장관의 어떤 청문회나 조국 장관이 임명 후에 상당히 많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 자체가 결국 불쏘시개에서 역할을 한 거 아니냐 그리고 마중물로서 역할을 한 게 아니냐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현 변호사님? 저는 뭐 물러난 사람의 퇴임사까지 뭐 일일이 따져서 뭐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물러났으니까 본인이 물러나면서 그래도 본인의 그 35일인가요 법무부 장관? 네. 그렇죠. 네, 뭔가 하나 있는 시간. 네, 뭔가 하나 발자취 남기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뭐 검찰개혁 불쏘시개 뭐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근데 저는 김현성 교수님 말씀하신 건 좀 반대예요. 네. 예를 들면 어떤 면이 반대예요? 맨날 반대하냐? 아까 그러려고 이렇게 팀 짠 거 아니에요? 반대죠.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걸 반대하는지. 우리 네. 한국 사회 모든 문제가 조국 사태 일어나서 그 다음에 언론 보도 여기서 일어난 게 아니라 조국 장관 자체에 한국 사회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의 한국 사회 문제가 투영돼 있다. 그러니까 이 사회 오피니언 리더, 이 사회 그건 뭐 사실은 진보 기득권층도 있고 보수 기득권층도 있고 어디나 기득권층이 있고 어디나 상층부들이 있어요. 어디나 상위 10%가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떤 불공정한 거, 예를 들면 뭐 노무현 대통령이 항상 얘기했던 게 바치과 특권이 없는 세상 만들겠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조국 장관에 드러난 거 아니에요? 아예 입시 문제만 봐도. 그런 문제가 드러나서 청년들이 분노하기 시작한 거고 오히려 한국 사회 기득권층과 소위 말하던 진보 기득권층, 보수 기득권층도 마찬가지로 까보면 사실 전 동일할 거라고 봐요. 어찌 됐건 간에. 예? 누가 더 뭐가 많이 묻었냐의 차이지. 네. 뭐 그런 사람들 민낯을 전 드러낸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언론의 문제는 어제 대통령도 말씀하시는데 언론은요. 네. 뭔가 의혹이 있으면 파고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보수 진영에 이런 사람이 나왔다고 해서 언론에 덮었겠어요? 그건 똑같거든요. 만약에 보수 정권에서도 이런 류의 사람이 나타났는데 야당에서 공격을 하고 의혹을 제기하면 언론은 파고들 수밖에 없는 거다. 그게 언론의 생리죠. 오랜만에 내가 반대 한번 해야겠어요. 김 변호사님 얘기에 내가 반대를 별로 안 하는데. 많이 하잖아요. 본인도 안 한다고요. 오랜만에 대놓고 반대를 한번 해야겠는데 네. 어떤 얘기냐면 언론의 문제를 얘기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이 취재를 통해서 그리고 정말로 근거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박수를 치고 잘했다라고 하지만 지금 언론의 행태는 검찰이 주는 먹잇감을 그러니까 검찰이 던져주는 얘기들을 그냥 받아 적는 받아쓰기 언론이라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이지 그 언론이 정말로 취재를 잘하고 정말로 이해 당사자를 가서 하다못해 문제가 생겼을 때 처음에 예를 들면 그 논문 일제자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다못해 그 대학에 그 책임 교수하고 인터뷰를 하던가 아니면 그 관계자들 인터뷰를 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쓰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던져주는 거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금방 드러났지만 뭐 고맙다라고 구조국 장관이 얘기했다고 그걸 마치 뭐 증거 인멸과 관련돼서 잘해줘서 고맙다라고 이해하면서 쓰고 근데 그게 또 아니라고 좀 김경록 씨가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김경록 씨가 뭐 후회한다. 유시민 씨와 방송했던 걸 후회한다라는 걸 그냥 국민일보하고 조선일보 그냥 받아 쓰고 근데 바로 하루 다음에 문자로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언론의 문제는 언론이 알아서 취재를 하고 정말로 적극적으로 문제를 삼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박수를 치지만 그렇지 않고 검찰의 정치화하는 검찰을 도와주는 스피커로서 역할을 하는 이 언론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거죠. 네, 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달라 그랬더니 갑자기 또 막 언론 얘기 나오고 자꾸 너무 앞서가시면 두 분 다 힘듭니다. 지금 우리 4867 쓰시는 애청자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분은 정말 문자 많이 보내주시는 분인데요. 김 변호사님은 스튜디오에서 항상 아침을 드십니까? 인사를 한결같이 다급히 받으시네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다급히 오시니까 그래요. 다급히 오기 때문에 그래요. 밥을 먹을 새가 없어요. 밥까지 어떻게 먹고요. 오는 게 바쁜데. 알겠어요. 자, 또 기분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7681님. 항상 쓴소리 바른소리 하시는 김태현 변호사를 법무장관으로 추천합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왜 청문회가 자신 없어서 제가 가족끼리 하시나 참네요. 자 어쨌든 가네요. 자 다시 그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언제 사퇴를 결심했던 걸까요?
여기 써 있어요. 예정된 수순인가요? 돌연 사퇴인가요?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저는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나 이건 진짜 제가 모르겠죠. 알 수가 없죠. 저는 궁금한 게 시점도 시점이지만 이게 사퇴냐 경질이냐.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은 사퇴 형태로 나가잖아요. 모든 경질로 분들이. 보십니까? 이거는. 근데 이제 이게 아니 알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청와대와 당에서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해서 조국 장관이 그래도 좀 나갈 때 좀 모양새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검찰개혁 뭐 한다고 해서 뭐 쭉쭉쭉 해서 오전에 발표하고 본인의 사퇴 이렇게 하고 형식을 처리를 한 건지 아니면 청와대와 당과의 사전 경험 없이 조국 장관이 사퇴하겠습니다 먼저 한 건지 저는 이게 사실 중요해 보이거든요. 아니 근데 모양새를 만들어주는데 오전에 검찰개혁하겠다 시작하다가 중단하면 안 하느니 못하다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오전이 갑자기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요? 그 전날 그러니까 시점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 전날 나왔던 얘기들 나 이건 끝까지 간다였나요? 정확한 표현이 검찰개혁 이번엔 끝장을 보겠다라는 거는 내일 사퇴 또는 경질을 앞둔 공직자 입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랑 마찬가지잖아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나오기가 힘든 워딩이라고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어제 이제 보수 언론의 조간을 보면 계속한데 사퇴가 전혀 없는 걸 이런 투의 이제 기사들이 나와요. 그거를 이제 조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렇죠. 발언이 나온 거잖아요. 아니 일요일 날 발언 나온 거. 그 발언이 나왔어요? 그 발언은 일요일 날 이제 당정청이가 일요일 날도 하고 월요일 날도 했는데 그렇죠. 일요일 날 나온 발언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날 조간에 보면 특히 이제 보수 언론 조간에 보면 끝장을 보겠다는데 야 이거 계속한다는 얘기네. 이런 류의 기사들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 오후에 사퇴면을 밝힌 거를 봐서 시점은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 좀 급작스럽게 뭔가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는 저는 좀 추측을 해봐요. 그 말로. 그래서 청와대에서 그랬잖아요. 네. 일요일 날 얘기했었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여론의 흐름들을 주시는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제 여론의 흐름들을 주시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지난주에 뭐 여론조사 기관에서 30%대의 어떤 지지율과 관련된 나왔고, 그러니까 조국 장관 지지에 대한 찬반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와 관련된 이 정권 운영과 관련된 지지율이 상당히 의미 있게 이제 수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조국 장관으로 인해서 정권이 본인이 득표했던 41% 정도의 지지율 아래로 떨어졌을 때 이제 꼭 이 사법개혁 문제뿐만 아니라 민생 문제, 외교 문제, 향후에 있을 전국 운영과 관련된 부담이 너무 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뭐 그게 그 타이밍이었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어제 나왔던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이제 대통령 지지를 얻었던 41% 정도가 이제 그렇죠. 리얼미터 지지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국 장관 찬반도 대통령 지지와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40대 55.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 스스로에게 대한 부담을 엄청 크게 주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개인의 문제는 개인이 스스로 돌파할 수 있지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의 문제화 됐을 때 네. 결국은 이 문제를 감당하기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일각에서 네. 뭐 어제부터 이제 그런 기사들이 나오던데 이낙연 총리하고 이해찬 대표가 가서 이제 대통령한테 빼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여권이나 정에서 대통령과 독대해서 그 정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낙연 총리하고 이해찬 대표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 이해찬 대표의 역할설이라는 게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당 입장에서도 보면 내년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 후보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선 생각하면 조국 장관 강력한 반대는 못하고 네. 그 핵심 지지층이 있으니까 본선 생각하면 조국 장관 빨리 빼는 게 맞고 그 민주당이 이제 내년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 지지도도 지지도지만 일부 여론조사긴 하지만 당 지지도가 지금 그렇죠. 붙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여론조사의 일간 지지도를 보면 매일매일 조사하는 거 보면 오히려 네. 금요일인가는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 높았어요. 좀 뒤집혔어요. 높았어요. 그 사실은 민주당에 굉장히 좀 충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낙연 총리 이해찬 대표가 그래서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다는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고 두 분의 합작품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두 분 얘기하고 계시는 우리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 또 저희가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니까 저한테 미리 얘기 안 하고 하시면 제가 힘들어요. 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9일 한글날을 제한 나흘 동안 전국 19살 이상 유권자 2,5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이고요. 유무선 전화 무작위 걸기를 통해서 전화조사 면접 및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응답률은 5.3%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거 읽을 이제 때마다 그만하세요. 보험 약관 읽어주는 거북이와 누구 이거 원래 보험 그런 약관 거예요.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자, 두 분 너무너무 지금 팬들이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해가 안 되지만 팬이 되게 많습니다. 제일 재미난 시간입니다. 0114 우리 애청자분 감사합니다라는 얘기 하셨고요. 그다음에 밥 사드릴게요. 두 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신 분들 많았는데 저도 좀 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어쨌든 저는 이게 더 궁금해요. 조 전 장관이 물러났습니다. 그러면 후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검찰 개혁도 이제 계속해서 동력 떨어뜨리지 않고 해야 되잖아요. 누가 나서겠냐는 거예요. 누가 새 장관 임명을 또 인사청문회 하고 또 막 한 달 동안에 막 그 100만 건이 넘는 그런 기사가 나와야 되고 이럽니까? 어떻습니까? 김태현 변호사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공격적으로 제가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야당 입장에서는 한 명을 낙마시켰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실 조금 약간 유하게 갈 거거든요. 약간 어부지리 보는 사람이 있겠네요. 네, 그건 또 연속으로 이렇게 세게 갈 수기는 좀 부담이에요, 야당도. 그러면 그렇죠. 이제 쓸 수 있는 사람이 보세요. 관료, 교수, 정치인이에요. 모든 장관이 그렇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거론된 인물이 한 3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전해철 원, 그다음에 하태훈 교수, 한인석 교수, 그다음에 김혜숙 씨도 지금 김원식 수석도 지금 갑자기 김혜숙 수석이라고 인사수석이 갑자기 부각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 막 나경원 법무장관 이런 설도 있던데요. 어차피 이제 제가 안 갈 바에야 누가 가나 똑같은데. 죄송합니다. 다 똑같습니까? 네. 자, 일단 보시면 야심을 드러내는군요, 이 상황에서. 어차피 누가 가나 똑같지만 자 보면. 하태훈 교수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안 된다. 왜냐면 그분이 다른 걸 떠나서 지금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그동안 인사 스크린이 안 됐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하태훈 교수가 이상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건 알 수가 없으니까. 정치인과 관료 출신에 비해서 검증 얘기가 적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왜냐 안경원 장관도 사실 교수 출신을 낙마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교수 출신 셋 중에 둘이 낙마했다고요. 그러니까 좀 부담이 있을 거고. 김혜숙 수석은 대통령과 너무 거리적으로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거는 안 돼요. 안 되고. 네. 저는 그다음에 또 누구였죠? 한인석 교수요? 한인석 교수는 조국 장관, 안경환 전 장관이었나요? 장관 후보였나요? 하고 서울법대의 참여연대 출신 3인방이잖아요. 진보 교수 3인방. 세 사람 되게 친합니다. 근데 한인석 지금 형사도시 연구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턴 증명서하고 무관하다고 완전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시즌2를 만들 리가 없죠. 안 됩니다. 빼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전해철 의원 아니면 김호수 차관의 승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검찰 출신은 안 하겠다는 게 원래 정부의 그렇긴 한데 김호수 차관은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짧은 시간이지만 법무부 장관은 조국 장관은 호흡을 맞춰서 그 흐름들도 알고 있고 현 정권은 청와대와 좀 그래도 가깝다는 평가도 있는데 일단 검찰 조직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걸 아우르면서 검찰개혁 추진하려면 저는 김호수 차관 승진설도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저는 가장 유력한 사람 뽑으라면 전해철 의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지금 1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우리 김현성 평론가님 말씀 마지막으로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인사는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 검찰총장 법무장관 인사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예를 들면 그 김현미 장관이나 윤회 장관이나 총선에 출마해야 될 장관들까지 이제 같이 포함돼서 얘기될 거고요. 결국은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일정도 고려해야 될 거고 상당히 이제 어려운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어떻게 보면 강한 인사보다 이게 방향은 잡혔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잘 수행한 실무력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 김호수 지금 차관이 자연스럽게 이걸 이어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 테니까 두 분 다 예스노로 대답하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 네. 조국 전 장관 나중에 부산에 총선에 나온다 안 나온다? 못 나가요. 김태현 변호사님 못 나온다. 네. 김현성 평론가님? 당위적으로 보면 나와야 한다. 나와야 한다? 못 나온다. 이 얘기 들으면 부산 지역 민주당 의원들 들썩할 거예요. 네,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성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론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어제 오후 가수 겸 배우 설리 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사실이 전해지면서 정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유명인들의 갑작스러운 사망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또다시 전해진 톱스타의 비보 김대호 연예 전문기자 모시고 간단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에 속보가 떴을 때요. 이게 정말 맞나? 이것도 오버 아니야?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제 네. 사고 소식 간단히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어제 이제 그 오후 3시 21분경에 성남시 수정구 신곡동 자택에서 이 언니로부터
그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언니로부터요? 네. 네. 이 경찰에서 이제 그 조사를 했는데 어제 저녁 18시 30분경 마지막 이제 매니저랑 통화한 이후 통화가 안 됐다라는 게 이 그 고인의 마지막 행적입니다. 그래서 뭐 이 출입 흔적 기타 등을 살펴봤을 때 경찰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현재 조사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출연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전날 광고도 그냥 다 잘 찍었다는 얘기거든요. 대부분 일상적으로 광고를 다 찍고 일상적이었던 게 이제 또 연예인의 그 어떤 극단적인 선택의 한 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전혀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챌 수 없는 그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런 뉴스가 사실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특히 설리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라던가 옳다고 믿는 방향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기로 많이 유명했었기도 하고요. 네, 저도 이제 2005년도 이 셜리가 아역 배우를 출발해서 FX 활동하고 그다음에 또 힘들었던 2014년 그 모든 탈퇴까지 과정을 했죠. 네, 지켜봤는데 가장 이제 연예인다운 연예인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쓰는 단어가 연예인의 피는 붉은색이 아니라 녹색 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건 있는데 무슨 뜻이에요? 바로 이제 녹색 피다? 끼이죠. 끼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본인의 메시지를 SNS를 통해서 던지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찬반 논쟁에서도 좀 많이 힘들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아역 탤런트 출신으로 시작을 했던 설리 씨인데요. 오랫동안 이런 종류의 그런 그 연예계 생활이랄까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익숙해졌을 거라고 보이는데도 결과론적으로는 매우 힘들어했고 우울증 때문에 많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안타까움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번 사건을 통해서 기자님께서 주변에도 취재를 하셨다 네, 이런 네. 얘기도 들리던데 어떤 취재를 하신 겁니까? 저는 이제 그 방송 프로그램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설리가 출연했던 방송 프로그램 지금 말씀하시는 현재 거죠? 출연을 네. 했어야만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악플의 밤의 MC를 맡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동료 연예인이 이 악플을 받았을 때 그 사연을 소개시켜주고 치유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설리가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제 취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대기실에서 힘들어하는 이 동료 연예인에 대해서 설리 같은 경우에 나도 이런 경우를 당해본 적이 있는데 힘내자 하면서 많이 다독여줬던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도 조금 이제 개인적인 상황들 그다음에 또 심리적인 불안 이런 것들을 호소하면서 이제 하차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주변 사람들을 다독이는 게 본인도 힘든데 그 상황에서는 많이 힘들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저희 방송국에 이번에 MC 맡았던 악플의 밤이라는 프로그램은 오히려 좀 이제 반전 네. 모멘텀이 사실은 됐던 프로그램이어서 관심을 더 많이 끌기도 했었는데 본인이 하차를 결심할 정도로 힘들어하셨다라고 한 얘기가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상담이나 심리치료 같은 경우 굉장히 정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방송 프로그램에서 보여질 때는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 희화시키는 그런 게 오락화되는 있는군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진정으로 달래주고 싶은 것은 개인적인 자리에서 달래주고 싶은 말들이 더 많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에게 투영이 되면서 그런 자기 치유의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특히 설리 씨 같은 경우에는 25살밖에 이제 안 되긴 네. 했는데 좀 약간 페미니즘적인 그런 부분에서 공격을 많이 받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성희롱적인 발언이나 이런 본인이 발언이 아니라 외부에서 공격하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는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네, 구하라 씨가 이제 설리 씨의 이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 글을 올렸는데요. 그렇죠. 그 말에 대변을 하는 것 같아요. 그곳에서 진리야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이제 설리의 본명이 이제 최진리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이 이제 그 설리 같은 경우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그다음에 또 페미니즘 시각에서 이제 그 브레이저 착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던졌거든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 사실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인 것이지 뭐 이것이 안 된다 된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충분히 던질 수 있는 메시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적 갈등 이런 부분으로 이어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아직까지 뭐 극단적인 선택의 원인이 뭔지 정확히 밝혀진 건 없지만은 이번 소식이 대중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참 걱정스럽고요. 특히 청소년들에게 걱정이 됩니다. 네.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그 연예인들이 힘들어할 때 많이들 상담을 하러 와요. 그때마다 네. 제가 해주는 말이 뭐 있는데요. 이 말은 이제 제가 그 비기독교인입니다만 그 하나님은 항상 이겨낼 수 있는 고통만 주고 또 이제 하늘은 먼저 돕지는 않지만은 먼저 버리지도 않는다는 그런 말이 그 있군요. 말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네. 이 자존감을 우리 청소년이든 아니면 연예인이든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김대호 연예전문기자였습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지인이 있을 경우에는요. 핫라인이 지금 개설돼 있습니다. 1577-0199번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희망의 전화 129번, 또 생명의 전화 1588-9191, 그리고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동안 전문가의 상담 받을 수 있고요. 너무 힘드신 경우는 저희 출발새 아침 연락 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네, 지난 6월 범죄인 인도법 반대로 시작된 홍콩 시위가 19주째 이어지면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세계적인 게임 업체 블리자드에서는요, 방송 중에 홍콩 해방을 외친 게이머를 중징계하면서 비난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NBA 휴스턴 로키츠 단장 트위터를 올렸죠. 홍콩 시위를 지지한다 뭐 이런 내용을 올렸다가 중국 측으로부터 보이콧을 받기도 했고요. 국제사회 그리고 게임과 스포츠 업계까지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홍콩 시위 문제. 게다가 어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런 그 시위에 대해 분노에 기름을 붓기도 했는데요. 전가림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홍콩 시위가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었는데요. 네. 대부분 다른 분들도 많이 좀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홍콩 시위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바로 범죄인 인도법 때문인데요. 네. 이 법안 사실 철회됐잖아요. 네, 성환법은 9월 4일 날 철회됐습니다. 네, 근데 왜 이러는 거예요? 네. 성환법 철회와 관계없이 지금은 이제 폭력 양상에 대한 과잉 진압 그리고 그 과정 속에는 이제 총기 사용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폭력이 너무나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거기에 대한 홍콩 시민들의 어떤 반감이 지금 상당한 정도의 수준에 올랐고 그것이 장기화되고 주기화되는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콩이 원래 국제 금융 도시로 사실 매우 유명한 곳인데 네. 그 금융적인 그러니까 뭐 돈도 사실 빠져나간다. 그다음에 이민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도 되게 많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네. 홍콩이 원래는 제일 안전한 도시였는데 갑자기 제일 불안한 도시가 됐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시위의 양상이라는 것이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는데 우선 이 시위의 양상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거는 이제 홍콩 경찰 당국이 시위 진압의 과정에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무력, 폭력 이것을 일상화하는 그렇게 상시화하는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익숙치 않은 홍콩 시민들은 자위적 행위로서의 어떤 또 무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무력에 대한 무력 그리고 강대강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뭐 유혈이 낭자한 사태도 있고 그리고 사상자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총에 맞는 사건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여학생 하나가 이제 죽음으로 이제 발견이 된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시위 장기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홍콩 시민들이 요구하는 민주화와 관계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면금지법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네. 더 노골적으로 지금 대치 상황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탄이 막 쏘아지기도 하고 좀 전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미성년자를 상대로 쏜 건 아니죠. 사태의 진행 과정 속에서 나타난 뭐 사건이라는 측면에서 우연성이 더 높다라고 할 수 있는데 송환법 반대가 지금은 오히려 복면금지법으로 이제 전환되는 그런 양상을 띱니다. 복면금지법이라는 거는 긴급법이라는 걸로부터 이제 비롯되는데 1972년도
1922년도에 실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긴급법이라는 게 약간은 좀 무소불위의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뭐 집회 결사도 안 되고 통제도 상당히 할 수 있고 그래서 준계엄이라는 표현까지도 쓰긴 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의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홍콩 시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부분으로 갔다라는 거죠. 복면금 금지법은 그렇습니다. 거리에서 마스크를 쓰고 그것을 금지하는 거는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어요. 뭐 미국, 캐나다도 각 주에서 하는 주가 있긴 한데 홍콩의 복면금지법은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 경찰이 벗으라고 해야 됩니다. 그때 벗지를 않으면은 한국 돈으로 한 15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고요. 또 복면을 쓴 상태에서 시위를 하게 되면은 이제 뭐 반역법 비슷한 법으로 처리를 받는데 그건 지금 복역 기간이 10년 정도 됩니다. 굉장히 센 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도한 것이 과연 이 지역에서 필요한가라는 그런 의문이 남는 것이죠. 마스크를 썼다고 해서 10년 동안 복역을 해야 된다는 거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왜 복면을 쓰고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우선은 이제 지금의 양상을 보게 되면은 시위를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축소시키거나 아니면은 없애는 것이 제거하는 것이 아마 홍콩 정부 혹은 더 나아가서는 중국의 중앙 정부에서 원하는 바일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소위 시위대를 색출해내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중국이 속칭 그 안면 인식 기술이 굉장히 발달돼 있습니다. 세계 탑 클래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미 한 2,500명 정도가 체포가 됐고요. 그중에 한 절반 정도는 바로 한 달 사이에 체포된 인원들입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청소년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뭐 어떤 법의 관용이라는 걸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법의 적용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리와 인심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천리와 인심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무소불위의 어떤 긴급법이 복면금지법으로 지금 재현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홍콩 정부가 복면금지법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고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색출을 위한 것이다. 그렇죠. 근데 그게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홍콩은 이제 홍콩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선 모든 법의 제정이라든지 반영은 입법회를 통해서 되게 돼 있는데 긴급법은 속칭 영국의 식민 상태에서 제정됐던 법이고 그것이 반환되는 과정 속에서 기본법에 의해서 모든 입법 활동들은 입법회를 통해서 가능하게 돼 있는데 이번 홍콩 정부가 과거에 있던 그 긴급법을 되살려 가지고선 적용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유연상의 소지가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홍콩에 있는 뭐 그 학생들이나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위대가 너무 과격하게 해서 학교 안에 있는 예를 들면 뭐 스타벅스라든가 그렇게 그 홍콩이 아닌 중국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막 부수고 거기를 이용하지 말아라라는 식으로 강요하는 얘기도 있어서 사실은 서로 간에 좀 감정이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시위를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은 우선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인과관계입니다. 어디 쪽에서 원인을 제공했고 어떤 결과로 더 발생이 됐는가 확산이 됐는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초창기의 어떤 시위의 양상은 굉장히 평화적인 수순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의 총탄 그리고 폭행 그리고 빅뱅간이라 그래서 고무총도 이제 사용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자위적인 행위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시위대의 얘기도 일견 맞고 또 정부 측에서는 치안이라든지 사회 안정이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역할도 일각에서는 뭐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지만 적어도 폭력 자체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는 것은 공인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 과정 속에서 다소는 좀 무자비하게 그리고 과거에 없었던 행위가 일상화되고 그리고 상시화되는 것이 다소는 그것을 수용하고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홍콩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홍콩 그 시위를 하다가 잡혀간 어떤 여대생 같은 경우에는 경찰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더 이게 불이 붙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문대학 학생인데요. 중문대학교 총장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그 논쟁 과정에서 이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을 객관화하고 그리고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어가지고선 얼굴을 이제 내보이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슬픈 사실이죠. 사실 지금 홍콩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과연 이것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적어도 시대적인 어떤 의식과 감정을 공감하고 있다. 우리도 그러한 과정을 겪었었고 그리고 홍콩은 750만 밖에 안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14억 인구인 중국을 상대로 합니다. 180배의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민주라는 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하는가 폭력 행위나 시위로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민주의 맛을 본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절체절명의 어떤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심리적인 측면에서 지지는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어쨌든 지금 그 홍콩 정부의 복면 금지법에 맞서서 시위대가 자유의 여신상을 설치했는데 이게 사실은 또 훼손됐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홍콩을 보게 되면은 신계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뉴 테리토리라고 북쪽에 있는데 거기에 한 해발 500m 정도 되는 사자산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4m짜리 조각상을 올려놓은 거죠. 근데 이제 하루도 안 돼가지고선 훼손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훼손됐다라는 거는 아마 친중적인 인사, 반 시위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행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자유의 여신상이 가지고 있는 상당한 상징성입니다. 네. 뭐 마스크를 쓰고 헬멧을 쓰고 고글을 착용하고 검은 우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시위대 어떤 양상 요구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반영됐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그런데 그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에 중국 분열을 지지하는 외부 세력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내적인 측면에서 보면 홍콩 시위대들에 대한 뭐 엄중한 경고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대외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외국 세력들의 개입으로 인해 가지고서 내정 간섭 혹은 중국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강력한 목소리를 냈다고 보여집니다. 그 혹시 인민군 투입 경고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인민해방군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인민해방군은 투입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치안의 문제고 국내 문제인데 이것은 철저하게 경찰 정도의 수준에서 진압이 돼야지 마땅한 것이고요. 이것이 국제화되는 건 아마 중국의 입장에서도 보면 상당히 부담스럽고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인민해방군의 투입은 쉽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홍콩 시위가 어떤 방향으로 좀 갈까요? 더 격렬해지거나. 저도 이러한 모습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시위의 양상이 너무 폭력적이다 보니까 참여하는 인원수는 갈수록 적어들 겁니다. 그렇지만 양상 자체의 어떤 강도로 보게 되면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거나 더 강력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장기적이고 주기적인 반복성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짧게 홍콩 시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민주에 대한 공감 그리고 의식을 함께 나누고 있다라는 거죠. 일종의 시대 정신이고 그 시대 정신이 행동으로 이제 발현된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가림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청취율 조사기간 내내 노영희 출발새 아침만 들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내일 7시 15분에 변함없이 슬기롭게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